네, 안녕하십니까. 베테랑 경제TV 오대리입니다. 주간 베테랑 경제 동향 10가지에 대해서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일본 수출 규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관련해서 촬영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이 베테랑 경제 동향에서 좀 최대한 빼도록 했고요. 그거는 다른 방송을 통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윙그룹이 이 항공시장 진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니케이에서 나온 신문 내용인데요. 이 지금 현재 윙그룹이 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너드 이게 투자거든요. 이게 과하다. 이게 짠짜이 이게 뭐냐면 난잡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투자가 정말 과하고 난잡한 것 같다 이 얘기인데 사실 저도 이 얘기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이 베트남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걱정되는 게 윙그룹입니다. 이게 윙그룹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 보세요. 보면은 막 제2의 삼성 이러는데 저는 제2의 삼성이 아니라 제2의 대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적으로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 이유는 뭐냐면, 그거는 그냥 자금이 몰린 거지. 비즈니스 모델 보면은, 막 보면 무슨 스마트폰은 세계 시장 점령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제품에 대한 경쟁성에 대해서 좀 자세하고 꼼꼼하게, 그러니까 그런 방송을 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당신은 윈에서 만든 핸드폰 쓰고 있고, 윈에서 만든 차 타고 다니고, 빈에서 빈이 잘 나가는 이런 아파트는 살 수는 있죠. 하지만 아시겠지만 아파트 집당 소송 걸리고 실제 모델하우스랑 이 계약대와 달라져가지고 그런 이슈도 있잖아요. 빈에서 지은 아파트 안에서 집당 소송 움직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한국 분들은 이번에 이 하노이 어디죠? 그 외교단지 근처에 있는 대우가 분양하고 있는 거기에 분양률이 높아졌던 이유가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공 품질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의 어떻게 보면 퀄리티적인 이런 한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좀 기초를 다지고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윙그룹 크게 갈 회사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니케이에서 얘기한 것처럼 좀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거죠. 저 베트남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베트남의 모든 기업이 다 한국 기업 발밑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트남에도 성공한 기업들이 생겨서 그 기업들이 다른 베트남 분들한테도 이 윙그룹 회장님은 원래 무일푼으로 시작을 해서 해외에서 일한 돈으로 라면 공장을 차리고 거기서 번 돈으로 베트남 들어오셔서 사업을 하신 어떻게 보면은 이 신화적인 존재거든요. 의외로 베트남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 그 스토리에 대해서. 전 개인적으로 외국이긴 하지만 배울 점이 있다면 저는 존경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다루긴 할 건데 메모를 해놨습니다. 이 삼성이 아닌 배우다. 그 어떠한 방송에서도 윙그룹의 단점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좋은 회사라 생각하는 비에텔 아직 상장은 안 했지만 FPT 그리고 저는 오히려 FLC를 좀 더 주목해서 보고 있고요. 네, 비즈니스 모델은 살짝 비슷합니다. 그 외로 마상그룹도 괜찮게 보고 있고 마산을 좀 좋게 보고 있는 건 자회사에 있는 타콘뱅크라는 회사 때문에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진짜 문제가 뭘 하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다른 유튜버님들을 배우려고 요즘에 남의 방송을 정말 많이 봐요. 왜냐면 저도 한 5분 10분 만에 탁탁 끊고 싶거든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닌텐도 이게 뭐냐면 닌텐도가 이 공장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길 거다. 이 닌텐도 공장도 옮길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일본 수출 규제에 대비를 해서 일본 기업들의 동향도 좀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 보면은 이 지금 현재 베트남으로 들어오고 있는 옷도 이게 자동차거든요. 엽커우 이게 수입입니다. 수입이 지금 6배 정도 늘었다라는 기사고요. 이게 이제 전체 이제 그런 기사고, 네, 맞네요. 6배 정도 지금 증가를 했다라는 기사가 여기 나와 있고요. 지금 이건 가장 간단한 건데, 이 아세안 FTA 때문입니다. 네. 이게 이제, 권역권에서 생산한 거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 막 보면은, 무슨, 베트남이 자동차 생산 강국될 거다, 우선 베트남 관련되는 경제, 이런 유튜브는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거의 없다 보는 게 맞아요. 저희가 잘난 게 아니라 경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기를 하는 건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투자나 경제 이런 부분을 다루는 거 거의 저희가
저희인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 베트남은 다 될 거라고만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 지금 이런 아세안 FTA 때문에 자동차 이제 이 크래프트가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동차 편 찍어 놓은 걸 좀 저는 업로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베트남 말고 러시아 올해 수익률 28% 고공행진. 저는 이런 기사가 들어오면 이게 끝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러시아는 제가 또 진하게 한번 공부를 했던 국가예요. 지금 이게 러시아 지수인데 제가 언제 들어갔었냐면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최저점을 찍기 전 이런 하방 고점에서 들어갔었거든요. 제가 1300포인트인가? 이쯤 들어갔겠구나. 예, 제가 이쯤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한 1000만원 정도 넣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나서 크림반도 사태가 터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 제재가 들어오고, 이게 막 곤두박질을 쳤고, 저는 그럼 어떻게 했냐? 저는 그냥, 러시아도 장기적인 외교 이슈만 없다면, 러시아의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 가능성은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유를 했고, 이게 올라갔을 때 제 기억에 막 물 타고 그래가지고 한 1000포인트쯤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1300, 1400에 팔고 나왔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이 차트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1300, 1200은 최근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1년 전에도,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유가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제 보면은 WTI, 텍사스유 유가가 많이 오를 때는 한 100불까지 오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유가는 좀 우상향 곡선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이제 저평가된 게 아니라 과거에 이제 저는 러시아가 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베트남은 기존 대비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게 맞고, 러시아는 기존에 떨어졌던 게 슬슬 우상향 방향으로 회복되고 있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개인적으로 슬픈 거, 지금 글로벌 증시가 나쁘지가 않는데 우리 코스피만 힘들어가지고 걱정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고점이 140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지금 975포인트고 전 제가 생각할 땐 수급에 의한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은 정말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을 만한 주식이죠. 저 역시도 지금은 다른 데 투자를 하려고 했지만 투자금을 회수하는 대로 이제 베트남 ETF를 좀 살 겁니다. 왜냐면 제가 다른 주간 경제 동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의 최대 이슈 뭐라고요? 이 회계 자료에 대한 부적성입니다. 부적성. 그 피치 이슈가 있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요. 그건 다른 방송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미국이 이 세금을 때렸다. 400%를 때렸는데 이게 베트남에서 나간,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나간 건데 이게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 나일로안, 이게 어디냐면 타이완입니다. 타이완. 그리고 정말 슬픈 게 한국. 네. 그래서 미국이 400%의 관세를, 철강 관세. 그래서 좀 우리 지금 철강 회사들 많이 힘들어요. 제가 저번에 박스가리 편에서도 잠깐 다뤘었지만 지금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 상태가 약간 만신창입니다. 좀 많이들 좀 좋은 눈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제강 이런 회사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만드는 일자리로 우리 부모님들이 먹고 사는 거고, 사실 우리가 경제가 받쳐지지 않으면 어디 관광 가가지고 정말로 대접받을 거라 생각합니까? 우리가 어떤 공항을 가든 한국어가 다 있잖아요. 미국도 있잖아요. 심지어 미국 제 기억에 지하철에도 있는 거 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었는데, 우리가 그런 파워가 생길 수 있었던 건 결국은 경제력이 받쳐졌기 때문이죠. 제가 잘못된 걸 잘못했다 하지 말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진짜 못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십시오. 자존심 센 나라들 보면 다 가난하잖아요. 미국이랑 싸우는 이런 나라들 보면 환영을 어딜 가든 못 받잖아요. 근데 그들끼리 자존심 싸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사실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역사 조선시대 때, 야, 저때 실리적이어야지, 중립외교했어야지, 뭐 그때 우리도 연합해서 같이 쳐들어갔어야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대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이 근대사에 대해서도 좀 한번 봐주시고, 이 안 좋은 눈으로만 보고 이 흠집 잡은 게 아주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거 보시는 분들은 정말 그렇게 무결합니까?
모두를 만족시킵니까? 모두를 만족시키고 흠결이 없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건 그 누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어쨌든 그들의 기여가 우리를,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잠깐, 또 딴 얘기 안 해. 하는 이유가 탈한국 때문에 제가 너무, 탈한국 때문에 제 몸값 올라가요. 제가 원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제 몸값 떨어져도 좋으니, 전 저 알아서 살 테니, 부자 나라 서민으로 살고 가난한 나라 부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인도가 조사를 하고 있다. 이 철강 수입, 베트남에서 수입되고 있는 이 철강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근데 너무 슬픈 건 이 남한, 발음 똑같죠. 남한이 우리의 이 남한 맞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제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아직 프로 정신을 이렇게 매번 마음 먹고 촬영하는데 죄송합니다. 이 후미모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베트남에 이 지금 항공 인프라, 특히 그거에 대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기사고요. 지금 베트남에서 이 지금 현재 이 월급에 대해서 이 2020년까지 8.18%가 인상될 거라고, 가장 높을 때가 8.18%가 오를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은 지역별로 이게 4개의 군으로 나눠서 이 최저임금에 대한 그 협의를 따로 하거든요. 그 옆에는 최근에 우리가 발표됐던 2.9% 인상한, 그리고 그 전년도에 10.9%.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최저임금에 더 올려야 된다, 더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지만 우리나라는 신흥국이 아닙니다. 더 올리는 게 저도 싫다는 얘기가, 더 올리면 좋죠, 돈 벌고. 근데 물가가 올라가요. 왜냐? 우리가 그만큼 성장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죠. 왜냐?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이거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무슨 뭐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게 이렇게 베트남처럼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것도 뭐 생각보다 가장 높은 게 이제 8.18%일 거다 이런 얘기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호치민 하노이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에 여기 제가 적어놨었는데, 지금 현재 2014년 이후로 이 상반기에 주택 공급량이 역대 최하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 이게 호거든요. 지금 이 4,100개 정도의 프로젝트밖에 수행을 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민간 아파트 관련돼서. 그래서 이게 역대 2014년 이후로 가장 최하다. 이거를 기록을 했다. 이런 기사라 한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넣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패널도 넣었었는데,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 스마트폰 한국 공장이 이게 나중에는 베트남에서 지금 만들고 있다 이런 기사인데, 이 중에 이 지표 제가 다른 방송에도 잠깐 넣었습니다. 거기에도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찍어놨기 때문에 2008년도에 이 메이드 인 코리아의 비중이 11.4%였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2018년 기준으로 1.3%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나중에는 0%가 될 것 같다. 제가 이게 너무 슬프거든요. 저도 베트남이 우리나라에서 다 만들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국가별로 경쟁력이 있는 걸 당연히 나눠서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생산을 해야 이제 일자리가 생기고, 그래야 청년 실업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럼 빵 프로 생산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탈한국을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베트남과의 협업을 하면 안 된다라 생각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 균형점을 맞춰가자라는 겁니다. 베트남과, 제가 다른 방송에도 찍어놨는데, 베트남과의 정말 우호 발전, 그리고 이 베트남 경제의 전문가가 되는 게 저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이런 기조가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 거를 알아주셨으면 해서, 이번 주 베트남 동향에 대한 제가 전체 탑 10을 뽑아서 지금 공유를 드렸고요. 한국경제 동향 5가지를 빠르게 하겠습니다. 제조업 일자리가 뭐 15개월째 감소를 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 지금 반토막이 났다. 한국 매력에 좀 외국인들이 못 느끼고 있다.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직장에서 이 관련된 비용 증대, 뭐 처벌 강화 이런 거에 대한 규제를 정치권에서 쏟아내고 있다라는 기사고요. 이 미중일이 다 버티는데 한국만 나홀로 불황.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증시는 역대 최대를 찍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네, 일본 역시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나라만 좀 증시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 일본과의 경제 갈등이 길어지면 내년 취업자가 20만 명. 그러니까 제가 자꾸 탈한국에 조금 민감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청년들 진짜 고생하잖아요. 내가 이 청년들도 꿈을 좀, 저도 청년이지만 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취업을 해야 꿈도 꾸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결혼도 하고 뭐 사실 대학생 때 뭐 사실 얼마나 돈이 있습니까? 이 친구들도 월급 탄 걸로 부모님한테 효도할 기회도 주고, 그러려면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생겨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은 제조업에 강점이 있지 않으면 이걸 돌파할 수, 그 출산율도 돌파하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은 제조업의 부흥입니다. 먹고 살만 해야 애도 낳고 애를 키우는 재미도 알고 한데, 본인도 못 먹고 사는데 어떻게 애를 키웁니까? 그래서 이게 뭐 저는 나라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국민들 전부가 이런 좀 저의 이 하찮고 인기도 없는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안 좋은 생각, 남한테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셨다라면 정부에도 따뜻한 시각을 봐주시고, 기업들한테 따뜻한 시각, 남한테도 좀 따뜻한 시각으로 이럴 수 있는 그런 좀 영향이 되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